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2. 한국이 마그네슘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3. 강원도 자원의 보고가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혁명을 겪어왔습니다. 간단한 시작부터 놀라운 돌파구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집중과 투자로 알려진 한국은 전기 축적 및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견고한 평판을 세웠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성능과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른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고용량 및 장기 사용 가능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이며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기술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리튬이온 배터리로의 전환과 이후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의 진화였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의 이동장치 사용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고급 기술 응용에 상당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방에 잠재워올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 협회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1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자치 주택시 가운데 장수 강소저장장 던푸든 복건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루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제를 낸 규모 7.8의 탄산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루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협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 장성야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텐안전만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수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산동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원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의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양짜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칩받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갖다 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일. 겨울의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캐틀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았습니다. 캐틀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 내며 대반전을 일어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충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았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이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이며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곳에 또 하나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현재 미증유의 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 한국이 석유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내달 사우디 방문 육아 안정 시각.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크지 암살 명령 내린 저격서 정부도 상상초 월고통격법.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 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증산을 요청하며 미 증산 요구하자 플러스 원료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던 사우디 방문. 고율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반이든 회돌이로 만든다더니 고율가의 고개 숙여 카슈크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에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미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미 휘발유값.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미 재무부 유가 급등의 수익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유가 급등에 포별한 미중동 정책 해배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맬 정도로 유가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통의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 성장 따른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를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 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 수입 5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원유 배럴당 100달러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 연구원 SK에너지는 기술 개발 바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액화 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액화 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고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액화 기술 수출에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환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도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1일 240만 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향후 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 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정유갑 금갑 시대 산여국 꿈 이뤄줄 희망의 신형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의 합성석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콜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군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발미다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하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쌌댔다고 하는데요. 석탄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값보다 더 값이 싸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 묻혀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 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 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 내부의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 석탄 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서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섬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 액화 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 액화 석유 공장을 건설, 의인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A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임원구 지역에도 CTA를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은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이 기술로 석유 문제에서 한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과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 등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연속이지만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중립을 지키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맹인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뒤통수를 당하게 된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통 큰 투자를 결정해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에게 정말 고맙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한국산 전기차와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일명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그동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을 믿었던 한국을 완전히 배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즉각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물론 관련 정부 인사들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등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1화가 나온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게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침과 현대 기아자동차의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허를 찌르는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응 방안에 상당히 놀란 눈치인데요. 미국이 이번 1화 법안을 만든 목적이 사상 최저 수준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미국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며 법안 자체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수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의 WTO 긴급 수입 제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기에 이번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측 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인플레 감축 법안 1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기업 지원 법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입니다. 그 다음이 현대의 아이오닉과 기아의 EV6인데요. 이 세 개 모델은 사실상 같은 체급의 자동차들로 가격대도 서로 비슷하게 경쟁 중이지만 이번에 1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 3만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현대기아 전기차에 비해 1천만 원가량 저렴해지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지급할 조건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위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3위이지만 전체 판매량이 현대기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차 개발이 늦은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수준으로 이러 법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없다시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특히 높고 성장성이 빠른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자동차 분야는 서로 완전히 개방했기에 상대국 자동차의 불이익이 갈 만한 조치는 전부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며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전기차 분야가 문제되고 있지만 얼마 전엔 한국산 가전제품이 미국산 가전을 초토화시켜 미국에선 한국산 세탁기에 지금과 비슷한 불이익을 줬고 4년 전 한국은 세탁기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2년 올해 2월 한국이 미국과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여 무역 분쟁이 해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전기차 분야 역시 법적으로 다투어도 우리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시간 전인 9월 8일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자국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을 향해 일부 부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었다며 F-35 완성품 인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F-35에 탑재되는 엔진 속에 매우 작은 펌프를 가동시키는 자석이었으며 미국 국방부 규정상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사용이 불가하기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은 자국산 부품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완전 국산화는 아니더라도 적성국의 부품은 하나도 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에 한국산 반도체가 탑재됐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합니다. 관련 사안은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기밀로 취급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칩이 미국 전략자산의 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영국, 이스라엘 등 다른 동맹국에서도 중요한 부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라 법안 분쟁과 관련해 위와 같은 반도체 영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의논을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뿌리채 흔들고 있고 얼마 전부터 한국을 향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에 정식으로 참여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5일 개최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칩사회의가 한국 정부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9월 하순으로 밀렸습니다. 그 기사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안정된 수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칩사 동맹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마당에 한국에선 경제적 손실이 따라오는 반도체 동맹에 굳이 협력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협력 요청이나 요구사항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지만 미국의 이라 법안은 완전한 뒤통수이자 선을 넘어버린 상황으로 한국은 칩사 반도체 회담 파기와 같은 강경한 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상당히 당황한 눈치입니다. 한국이 칩사 반도체 동맹의 파기와 불참 카드를 꺼내들자 한국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격인 미국의 무역대표부 측에선 한국 정부에게 긴급한 요청으로 전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한국과 전기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우려사항을 긴밀히 청취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 자동차를 달래는 상황에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 법안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점유율이 거의 없는 유럽과 일본의 전기차들도 조금이나마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데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불만을 들어줄 태도로 나오자 유럽연합통상집행위원회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국 문제는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이번 이라 법안은 매우 황당하며 비합리적인 것은 물론 WTO 규정에도 맞지 않고 특히 FTA 당사국과도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 부실하게 급조된 법안이라고
한국이 지난번처럼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하면 세탁기 소송에 이어서 한국의 두 번째 승리가 뻔히 예상되지만 미국이 이라 법안을 강행한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라 법안의 핵심 논리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있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해야 2년 뒤 대통령 재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라 법안은 한국 등 동맹국과 잠시 마찰이 생겨도 일단 지우고 보자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이라 법안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전기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현대자동차국은 정석적인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지만 중국은 국제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살아남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미국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다른 어설픈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베트남처럼 철수하기란 불가능하며 현대기아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간선거 이후 이라 법안이 수정되길 기다리와 WTO의 무역분쟁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현대기아 입장에선 정면 돌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라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인 미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것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기간은 2025년, 즉 3년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을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려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게다가 현대차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기존 차량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관련 설비를 교체하는 데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장 설비 변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라 법안이 바뀌는 게 없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현대기아 자동차는 3개월 내지 4개월 안으로 관련 설비로 변경해 이라 법안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일부 전기 차량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2024년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의 최대 규모 전기차 공장을 가동하여 테슬라를 꺾고 세계 최대 미국 시장을 차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 한국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